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국제 유가가 또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거기에 지난달 수출입 물가 역시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CPI 발표에 대한 경계감도 드리워져 있는 시장입니다. 시장에는 오를 만한 요소를 찾기 어렵다라고 해야겠죠. 그런 만큼 우리 양대 시장의 분위기도 좋지 못합니다.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장 초반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하락 반전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잠깐 빨간불을 켜더니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1선 아래에서 또 코스닥 지수는 61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어려운 시장입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김미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최근 국내에 있는 대기업들도 영업 적자를 지금 면치 못하는 기업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감소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23년 연속 흑자를 이어간 기업들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총 10곳이었는데요. 오늘 기업데이터연구소 CEO 스코어는 2000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94분기 연속, 횟수로는 2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기업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KTNG, SK텔레콤, 한섬, 고려아연, S1, CJENM, 신세계, 현대모비스, 유한양행, 국도화학 등 총 10곳입니다. 국내 500대 기업의 분기 실적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들 기업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유럽 재정 위기뿐만 아니라 최근 코로나 사태까지 견디면서 흑자 행진을 이어온 거라 더 의미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외에도 최근 40분기 이상, 즉 10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기업도 70여 곳에 달했습니다. 삼성화재, GSEPS, 네이버는 분기 보고서 제출 시작 후 매분기 흑자를 기록했고 LG생활건강과 현대백화점도 설립 이후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기업처럼 장기간 흑자 기조를 이어가다가 심각한 경기 침체로 작년 하반기부터는 적자로 전환한 곳들도 여러 곳 있었는데요. 심오한 글로벌 경기 침체와 반도체 업황 불황으로 삼성전자와 LX하우시스, 현대엔지니어링 등 총 17곳이 작년 하반기 이후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다음은 산업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배출 총량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우선 탄소 배출권 거래제란 온실가스 배출 기업의 거래권을 나눠주고 이를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이를 도입했는데요. 이 국내 배출권 거래제 가격은 2015년 1월 8,640원으로 시작해서 2020년 초 42,500원까지 가격이 상승한 뒤에 4월부터는 가격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지난 7월 7,020원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국내 배출권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하락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대한상인은 정부의 배출권 2월 제한 조치를 꼽았습니다. 기업의 배출권 여유분에서 2월 할 수 있는 양이 매도량의 2배로 제한되는
진행되다 보니까 이월하지 못하는 배출권이 소멸될까 봐 배출권을 파는 양이 증가하면서 이 가격이 하락했던 건데요. 유종민 홍익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배출권 2월 제한 조치는 배출권 가격이 지속해서 오르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걸 억제하려고 도입한 거라고 설명하면서 이 배출권 2월 제한 조치를 완화하지 않으면 이 가격 급락 문제는 매년 반복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봐야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선 대한상인은 크게 3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우선 현재 시장에 유통되는 배출권이 충분한 만큼 2019년 이전 기준을 참고해서 2월 제한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함께 이를 보완할 근본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도 도입도 주장했는데요. 2월 제한 완화 이후 향후 배출권의 수요와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에 대비하자는 목적입니다. 대한상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미국과 EU는 배출권 가격이나 물량 기준을 사전에 제시해서 배출권 가격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EU 방식의 시장 안정화 조치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EU는 2019년부터 배출권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시장에 공급되는 배출권 물량을 일정 범위에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공급 물량이 4억 톤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보유한 예비톤을 추가로 공급하고 8.33억 톤 이상 올라가면 할당량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가격 안정을 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의 큰 손으로 불리고 있는 국민연금이죠.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주식을 대거 사들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NH투자증권은 현재 연금 개혁안상 국민연금이 향후 5년간 국내 주식을 연간 12조 원씩 순매수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앞서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이달 국민연금 개혁 보고서를 공개했었는데요. 이 최종 보고서를 보면 기금 운영 수익률을 0.5에서 1%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를 두고 전략적 자산 배분상 위험 자산 비율을 높이는 것과 연관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국민연금은 2028년까지 주식 투자 비중을 44.2%에서 55%로 높이고 채권 투자 비중은 39.8%에서 30%로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약 144조 원 규모인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금액이 2083년까지 1,300조 원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 시기를 향후 5년으로 제한해서 분석해 볼 경우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을 연평균 12조 원씩 순매해서 2028년까지 국내 주식 투자 금액을 203조 원 수준까지 불릴 거란 전망인데요. 때문에 아직은 개별 종목 단위의 수혜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종목의 경우 긍정적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5년에 걸쳐 연평균 10조 원 이상의 순매수가 유입된 사례는 최근 5년간 개인 투자자 수급 외에는 없었습니다. 김 연구원은 자금 규모만 달라지는 거라면 일단 이미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종목들의 비중을 늘리는 것부터 시작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고요. 또 기존의 비중 확대 의견 종목들을 더 적극적으로 사모으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재 국민연금의 보유 비중이 가장 큰 종목은 삼성전자이고요. SK하이닉스, 네이버, 포스코홀딩스, 현대차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흑자 기업부터 국민연금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보도국 김미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국제 유가 급등에 수입 물가가 2달 연속 오름세를 보이며 1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수입 물가는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 완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밤에는 미국의 CPI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우리 시장은 이를 앞두고 경계감 짙은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오늘 서비스업과 의료 정밀 업종에서 부진한 모습 보이는 가운데 오늘 2,536선에서 시작해 장중한 때 플러스권에서 움직이면서 2,549선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장중 하락 전환하면서 현재는
다시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0.08% 상승한 2,538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수급 오늘 외국인만이 강한 매수세 보이고 있는데요. 771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79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은 112억 원 팔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반도체와 IT 업종에서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는 가운데 895선에서 시작해 899선까지 올라가면서 상승 전환하나 싶었는데 곧바로 약세로 전환하면서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1% 넘게 하락하면서 888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는 반대되는 포지션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1,2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동반 매수세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부추겨보지만 역부족입니다. 개인은 1,096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은 256억 원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특징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료 관련주입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비료용 요소 수출을 중지하라고 요청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요소수 대란 현상이 재발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요소는 요소수와 비료의 필수 원료로 쓰이기 때문에 국내 요소수 관련주, 비료 관련주 강한 상승 탄력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비료 관련주 살펴볼 텐데요. 요소수 관련주는 다음 코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니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비료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G케미칼 14%대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장중 9,500원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8,9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남해화학도 오늘 4.88%대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조비도 현재 15% 넘게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누보도 6.59% 상승세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 sek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주입니다. 최근 상승 탄력 강하게 받아왔던 로봇 관련주, 오늘은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세 짙은 모습입니다. 관련주 살펴보면요. SPG 3%대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대동도 7%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뉴로메카는 2% 하락한 38,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감속기 관련주 SBB테크도 3%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로보도 시가가 고가였고요. 계속해서 낙폭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7%대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노사가 어제 노사 미래 동반 성장을 위한 특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는 하이퍼캐스팅으로 명명한 신공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자체 주조, 가공, 조립, 생산 공장을 짓는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2023년 말 부지를 확정하고 내년 내 착공해서 하이퍼캐스팅 주조 가공, 조립 공장 건설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양산 목표는 2026년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자동차 부품 섹터 내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서 현대차가 장중에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에서는 어제 단체 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에 도출한 것을 토대로 해서 악재가 해소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테슬라의 공법이었던 자동차 생산 방식을 본따서 하이퍼캐스팅을 또 2026년 양산에 도입한다는 계획도 전해지고 있는데 관련한 소식과 함께 현대차의 주가도 좀 짚어주시죠. 네, 그런 요소들로 인해서 현대차의 주가가 지금 19만 원을 터치했다가 살짝 눌려 있는 수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1%대의 강세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노사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판매 생산에 대한 부분에서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포인트는 하이퍼캐스팅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 이슈가 해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아무래도 노조 문제에 있어서 임금에 대한 협상도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내가 일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하이퍼캐스팅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용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절감할 수가 있게 된다면 인건비도 그만큼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가 협상을 굉장히 잘 진행을 했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하이퍼캐스팅을 통해서 마진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현대차가 임금 노조에 대한 협상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마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노조에 대해서 협상도 일단 했고 중장기적인 마진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거기에 또 하이투자증권에서는 현대차가 견조한 이익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점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라고 분석하기도 했고요. 장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의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우선 저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다. 네. 지금 저는 매수를 해도 좋다라는 입장부터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눌림세가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실적 기반으로 했을 때 상반기에 랠리가 계속 나왔다가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실적이 나올 수 있냐는 우려,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요. 거기다가 전기차 쪽에서의 실적이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아무래도 미래에는 전기차 시대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 현대차가 IRA 법안 때문에 점유율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다는 점. 판매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현대차가 지금의 입지를 계속 잃어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 거기다 노조 파업에 대한 리스크, 이런 점이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얽히게 되면서 주가가 고점 대비했을 때 약 10% 수준의 눌림 현상이 나왔는데 저는 지금 지지 라인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고 주가가 다시 한번 꿈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에서도 분할 매수의 관점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기반으로 했을 때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특히 이 기업이 시총이 40조가 되는데 2분기 영업이익만 4조가 나왔어요.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3분기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게 글로벌 판매량을 보면은 굉장히 견조합니다. 판매량이 감소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있기도 하고요. 특히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좀 과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 업계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지난 하반기부터 나왔어요. 네. 지난 하반기에도 내년에 잘 안 팔릴 거야 했는데 실제로 뚜껑 열어보니까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한 1월, 2월 때쯤에도 지금 일시적인 현상이고 지금 앞으로 더 잘 팔릴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계속 나왔지만 판매량은 계속해서 나왔고 현대차는 실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데이터로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게 됐을 때 판매량을 조금 더 보게 된다면 실적 같은 경우도 좀 더 견조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다가 환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원자재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영향을 받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우선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거기다가 물론 현대차가 전기차 쪽에서의 경쟁은 굉장히 치열해요. 왜냐하면 전기차가 앞으로 계속 커나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완성차 기업들이 저가 공세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가격 인하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쪽에서의 마진이 그렇게까지 남진 않아요. 하지만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 하나가 하이브리드 쪽에서의 마진이 좀 잘 나오고 있다는 점. 하이브리드 쪽의 판매 비중을 보면 전기차와 비슷합니다. 한 9%대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마진이라고 보면은 내연 기관차와 좀 동일하다는 점, 뭐 기술에 대한 부분도 내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하이브리드 쪽에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이 조금 더 부각이 된다면 주가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이끌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글로벌 판매 단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수요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국내 같은 경우는 수요 우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판매 단가도 하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기는 해도 글로벌적으로 보게 된다면 글로벌 판매량 굉장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고 미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다른 나라들로 좀 넓혀서 본다면 판매량 계속 늘어나고 있는 수치가 나와주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판매량 감소로 인한 단가 하락 의 우려는 나오고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현대차의 경우에는 지금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 현대차는 기존의 내연 기관차 제조 중심의 우리 공장을요 미래차 핵심 제조 기지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좀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수혜를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과정에서요? 네, 이제 전기차 쪽이 이제 또 미래차 쪽으로 계획을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좀 수혜를 기대해 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전기차 쪽으로 네. 가게 되면 아무래도 부품사 쪽에서 수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관련했을 때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오늘 이야기가 나왔던 알루미늄이라든지 네. 이런 쪽에서의 수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전기차 쪽으로 가게 된다면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경량화에 대한 내용이 계속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점을 보게 됐을 때 오늘 주가의 움직임이 나왔던 뭐 3기라든지 한주 라이트메탈 같은 종목군들의 지금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좀 보게 됐을 때 물론 현대차와 기아가 전기차 쪽에서의 점유율이 작년 대비했을 때 좀 줄어들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잘하고 있는 게 점유율을 그래도 회복을 하고 있는 추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중장기적인 추세를 보게 된다면 좀 더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저는 이제 앞서서 좀 언급을 드렸던 하이퍼캐스팅 기술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이 기술이 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편하게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하이퍼캐스팅을 보게 됐을 때 쉽게 이야기를 하면 테슬라 기가캐스팅이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굉장히 큰 힘을 가해서 기가프레스로 차체를 통째로 찍어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 뭐 기존의 자동차를 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강판이라든지 관련했을 때 용접을 하고 연결을 하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이런 방식을 좀 하게 된다면 공정도 좀 단순화시킬 수 있고 생산 속도라든지 비용도 굉장히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전기차 쪽에서의 마진을 좀 높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앞서 이야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비용을 좀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다. 거기다가 더해서 노사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관련했을 때는 현대차의 긍정적인 점이 좀 더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기존 공정에 사용했던 공장의 그런 구조들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이 기법이 사용되면서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일까요?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용접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 인력이 가장 중요해요. 네. 그 강판을 좀 해서 구멍을 굉장히 많이 뚫어서 그걸 또 연결하는 거다 보니까 공정이라기보다는 인력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데 그 네. 부분이 어느 정도 언급이 안 되고 넘어갔다는 점. 이 네. 좀 가장 큰 리스크 요소가 넘어갔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네, 일단 뭐 인력 문제는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중국이 비료용 요소 수출을 제한한다는 소식에 시장에서 사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소수 가격이 널뛰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급등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7일 중국 정부가 내수 시장 안정을 위해서 자국 내 비료 업체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중국 정부가 과거와 같은 포괄적인 수출 제한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려를 일축했지만 시장의 불안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요소수와 비료 섹터에서는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소수와 관련된 문제도 다시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지금 뭐 문제가 없다고 선을 긋기도 한 상황이기도 하지만요. 일시적으로는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시세를 분출했던 롯데정밀화학과 KG케미칼이 오늘 좀 주가 온도차가 확연하거든요. 롯데정밀화학의 경우에는 지금 1%대 약세를 보이고 있고 반면에 KG케미칼은 13%대 강세 흐름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롯데정밀화학의 주가는 이슈 속에서도 왜 반응하지 못했을까요? 아무래도 테마로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롯데정밀화학이 좀 무거운 종목이기도 하지만 보통 하나의 섹터가 가장 큰 부각을 받고 그리고 그 힘이 굉장히 강할 때는 수급이 굉장히 많이 붙으면서 관련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가장 많이 나와요. 물론 대장주의 흐름들은 계속해서 더 나올 수는 있지만 하지만 같은 테마 안에서도 어떤 종목은 계속 꾸준하게 움직여 있고 어떤 종목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그려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 지금 이 시장은 그 요소수 테마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수급이 많이 붙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요소수 테마를 지금 단기적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단기적으로만 앞으로도 이런 이슈들이 나왔을 때 대응을 해야 할까요? 관련했을 때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된다면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거는 관련주가 아니라 네. 대장주를 보는 게 가장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대장주가 움직이면 2등, 3등주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긴 한데 요소수라는 게 지금 생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아니고 9월 중에 추가 수입에 대한 내용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든지 꺼질 수가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장기적인 시한보다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모든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부 종목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대응이 굉장히 빨라요. 네. 오늘도 보면은 대응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접근을 하신다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KG케미칼 이런 종목군에 좀 한해서 움직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앞서 이야기를 한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요소수 테마가 아니라 화학주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뭐 요소수와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뭐 전반적인 종목을 다 접근하기보다는 대장주 위주로 접근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신데 그러면 또 KG케미칼의 경우 오늘 또 오르기도 했잖아요. 그렇다면 차익 실현 전략으로 지금 전략을 접근을 해봐야 할까요? 네,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테마로 접근하신 분들은 조금 더 길게 끌고 가시기보다는 좀 수익이 나셨을 때 분할적으로 그 수익을 챙기시는 방을 좀 더 취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시장이 어렵습니다. 네. 뭐 수급도 굉장히 잘 안 붙어주고 있고
하루에 다양한 테마가 굉장히 많이 돌고 있어요. 두세 개의 테마가 굉장히 돌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테마가 연속성 있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오전에 반짝하더라도 오후에는 윗골이 굉장히 많이 달리면서 눌림목의 장세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를 해본다면 지금 수익이지만 내일을 더 보겠다라는 전략보다는 지금 당장 챙길 수 있는 수익은 조금 챙기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챙길 수 있는 수익은 한번 챙겨보시는 전략을 취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뭐 완성차 업체와 또 이제 요소수 뭐 비료 쪽 살펴봤는데 탑픽 종목은 어디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저는 현대차를 보는 게 가장 나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자동차 섹터 전반으로 봤을 때 부품주의 탄력성이 좀 더 나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자동차 섹터에 긍정적인 투심이 유입이 되기 위해선 먼저 대장주의 회복이 먼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의 모습을 봤을 때 지금 18만 원 라인대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지금 여기에서도 분할적으로 접근해도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여전히 실적 대비했을 때 굉장히 저평가라는 점 앞서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자동차 섹터 전반으로 했을 때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미국 3사가 파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글로벌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긴 한데 관련했을 때 3사가 동시에 파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고요. 특히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4년 동안 임금 40%를 인상을 해달라. 그리고 전기차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좀 대책을 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상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부분에 있어서 생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반사 수혜로 우리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현대차라든지 기아 쪽에서 내연기관차 쪽에서의 수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수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 오늘 CPI가 나올 예정인데 네. 관련했을 때 수요에 대한 둔화 우려. 그렇게 되면 가장 비싼 차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 쪽에서의 수요 둔화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다시 내연기관 쪽에서의 판매량도 좀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아직 전기차 쪽에서의 강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그리고 내연기관 쪽에서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현대차 쪽에서의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현대차 쪽에서 가장 크게 보고 있는 장점 중 하나가 올해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네. 현대차 쪽에서 주주 환원 정책으로 배당 성향을 좀 높였는데 분기 배당도 진행을 하고 배당 성향률 자체를 굉장히 많이 높였습니다. 25% 수준으로 높였는데 배당 수익률만 하더라도 6%대 수준. 현대차라는 이렇게 큰 기업이 6%대의 배당 수익률을 준다는 것은 연말까지도 배당을 보고서라도 들어가도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SK하이닉스 지금 화웨이 불똥이 튀었다라고 봐야겠죠.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K반도체 전반에 타격이 커질 수 있을지 한번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화웨이가 출시한 휴대폰이죠. 메이트 60 프로에 SK하이닉스가 생산한 메모리 칩이 탑재됐다라는 소식이 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SK하이닉스 측에서는 뭐 아니다라고 좀 단언을 했지만 미국 정부 차원에서 좀 조사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 사태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뭐 깜짝 놀랐죠. 네. 화웨이가 그 생산한 그 메이트 60%에 뜯어보니까 뭐 SK하이닉스 칩이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네. 사실은 7나노가 들어갔다는 거죠. 7나노가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 지금까지 주장해온 뭐 여러 가지 제재를 다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원래 SK하이닉스가 되게 주가가 좋았죠. 네. AI발, 엔비디아발 때문에 특히 뭐 HBM 하이밴드 메모리가 물론 화를 틀면서 연초 대비 한 53% 정도 올라지 않았습니까? 이 건 때문에 일단은 SK하이닉스가 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뭐 대중 수출 제한을 엄격하게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 이 말 한마디에 이제 이렇게 떨어진 건데. 네. 이제 전반적인 이제 이게 첫날 충격에서 6% 떨어지고 뭐 했는데 전반적인 지금 의견은 이게 SK하이닉스가 이번 사건으로 그만큼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 펀더멘탈도 괜찮고. 네. 어차피 뭐 HBM 전 세계 지금 그 생산량의 90%를 국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건으로 어쨌든 뭐 큰 타격은 받지 않겠지만 중요한 건 다음 달이에요. 네. 10월 달에 이제 그 1년간의 유예 기간이 끝나는데 그때 사실은 좀 더 요구도 할 수 있고 뭔가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카드를 한 장 잃어버렸다 정도는 이제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앞서서도 지금 뭐 유예 조치를 이제 사실 1년 동안 했는데 다음 달에 좀 마감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만큼 이렇게 화웨이 사태가 나온 만큼 미국 정부가 추가로 제재를 가할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일 것 같은데 미국 정부 입장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선 만약에 이번 사건으로 그 미국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대중 규제를 어긴 이력이 드러난다면은 네. 당장은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는 10월 달에 있는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반도체 장비 내 중국 반입 유예 기간이 이제 끝나는데 연장이 굉장히 어렵겠죠. 이제 저는 이게 더 큰 일이라고 봐요. 당장 SK하이닉스의 뭐 펀더멘탈이나 네. 엔비디아발, HBM 메모리 반도체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호재이긴 한데 어쨌든 그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하고 좀 입장이 달라요. 삼성전자는 낸드 플래시가 국내에 있지만 SK하이닉스 낸드 플래시의 한 50% 가까이가 중국에 생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유예하지 않았을 때는 같은 메모리 반도체를 하고 있지만 SK하이닉스의 타격이 더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되게 이제 네. 안타깝고 그러면 중국 공장에 있는 낸드 플래시는 구형 반도체만 생산해내야 되는데 그 시장은 이미 중국이 상당 부분 장악한 걸 하고 해오고 있고 빨리 따라오고 있어서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유예를 받지 못하면 중국에 있는 SK하이닉스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이제 직면해지겠죠.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에 또 뭐 중국이 바로 반응을 한 게 지금 최근 들어 우리가 뉴스로 들어보면 알겠지만 국내 공무원하고 네. 국영기업 직원들에게 아이폰 쓰지 마라. 예, 근데 이것까지 겹쳐서 애플의 메모리를 공급하는 곳이 SK하이닉스거든요. 그래서 이번 지금 오늘 그 애플이 이제 아이폰 15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 호재거리인데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 호재거리까지 지금 잠식해 먹는 그런 우려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SK하이닉스의 지금 화웨이발 이슈가 지금 단순히 하나의 이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가 조금 더 걱정이 되는 그렇습니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도 사실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제재하게 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타격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반도체 허브 역할을 하는 만큼 우리나라 이제 K 반도체가 겨울을 맞이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당장은 낮은 아니라 봅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번에 그 화웨이에 그 들어간 반도체가 7나노급이란 말이에요. 네. 7나노급이면 현재 생산하는 것 중에 이번에 그 애플 15에 들어가 있는 그 TSMC에 들어가는 공법이 3나노가 이미 공정이 시작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첨단은 어쨌든 중국의 격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최첨단 반도체의 소비량이 전체 반도체 시장에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범용 반도체가 아직까지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번 그 보고서를 보시면 2000년에서 2021년 20년간 미국 반도체 수출입은 정체돼 있는 반면에 네. 중국은 급성장을 했거든요. 사실 그 수혜를 우리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시작한 지가 그 20년 됐어요. 네. 2000년 이후부터 됐으니까. 그리고 2021년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 1위 국가입니다. 그만큼 범용 반도체는 생산량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광반도체하고 실리콘 반도체 웨이퍼 분야에서는 이미 중국이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네.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7나노 이하급에서는 중국이 아직까지 격차가 네. 있긴 하지만 이렇게 본다면은 한국 메모리 반도체는 분야 중에서 그 메모리 반도체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현재 가지고 있지만 웨이퍼 제조 공정 그리고 직접 회로 반도체 부품 CPU에서는 경쟁력이 조금씩 잃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주력 분야인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일본,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미국, 일본, 대만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반면에 TSMC가 대만 같은 경우는 네. 주력 분야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잖아요. 이 분야에서는 우리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를 갖고 있지 않아요. 미국과 일본만 갖고 있지. 그래서 현재 그 중국의 반도체 제재가 중국의 기술적 한계나 낮은 경쟁력으로 고급 반도체 시장을 당장은 침범하지 못하겠지만 네. 상업적 분야는 이미 굉장한 흡역화를 하고 있어서 이제 이 보고서를 보면 이 격차를 추월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범용 반도체는 중국이 확고한 지위를 이미 쥐한 상태고 네. 그나마 남아 있는 이제 그 4세대급 이하, 네. 4세대급 이하 정도 반도체만 그 국내 반도체들이 가지고 있어서 이 격차를 유지할 동안에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현재의 영업이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재빨리 우리도 대만처럼 시스템 반도체를 구축을 하고 반도체 어떤 밸류체인을 네. 좀 더 확장해서 결국에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렇지 네. 않으면 현재와 같은 메모리 중심의 반도체는 한계가 있다. 이게 이제 중심 내용이라서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일단 뭐 우리나라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만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좀 재편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인 것 같네요. 중국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편 또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는요, 최근에 하와이 사태를 두고 잘 나가던 SK하이닉스가 미국과 중국의 기술 전쟁에 좀 희생양이 된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패권 다툼 속에서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의 타격이 더 커질 수도 있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 이제 이 대중국의 어떤 장비를 반입하지 못했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에 누가 더 타격을 많이 받느냐? 네. 물은다면 저는 SK하이닉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주력이 뭐 HBM이 굉장히 뭐 엔비디아 발로 AI 때문에 앞으로 각광받고 시장도 커진다고 하지만 여전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력 반도체는 메모리고 메모리 중에서도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주력이기 때문에 그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생산의 거점이 더 많은 곳은 SK하이닉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0월 달에 미국이 장비 수출을 연장해 주지 않는다면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타격이 심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SK하이닉스를 보는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유념해서 10월 달에 이 향방을 되게 중요한 어떤 트리거 포인트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의 타격이 좀 더 클 거고 10월을 조금 중요한 포인트로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또 이제 HBM 시장이 사실 또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긴 합니다. 이런 부분은 또 SK하이닉스의 호재 요인으로 그렇죠. 작용이 될 것 네. 같아요.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SK하이닉스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50% 수준을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또 이제 엔비디아도 고객사로 자리하고 있는 만큼 사실 SK하이닉스도 무조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만큼 또 IBK 투자증권에서는 SK하이닉스가 3분기 적자폭을 축소하면서 2조를 밑돌 것이란 분석도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렇죠. 이제 한 가지 사실 HBM의 등장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죠. 네.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작년 4분기부터 적자를 보기 시작했고 이미 작년 3분기부터 재고 물량을 조절하기 시작했고 지금 재고 바닥설이 2분기냐 3분기냐 말을 나오거든요. 제가 볼 네. 때는 거의 바닥은 이미 재고 바닥은 친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10월 달에 중국 공장의 반도체 장비에 대한 반입을 연장시키지 않는다면 이것 때문에 사실은 최근 SK 하이닉스가 HBM을 재빨리 증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행히 기존 공장을 빨리 트랜스폼 하기는 좀 다른 라인보다는 좀 편한가 봐요. 그래서 그렇다면 사실은 이건 굉장히 호재거리다. 네. 이미 재고도 줄었고 영업이익도 이제 바닥까지 거의 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HBM으로 인해서 호재거리 남았는데 거기다가 내년도에 가장 핫한 건 역시 HBM이다. 현재 그 HBM 공급량을 보면 내년도에 105%, 그러니까 딱 2배 증가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 시장으로 보면 뭐 엄청난 일단 주요가 있는 상태고 거기에다가 이 시장 점유율이 1위가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뭐 2위가 삼성전자고 90%를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그 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 그러네요. 네. 뭐 굉장히 호재거리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랜드플래시 시장이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랜드플래시 시장은 결국에는 PC보다는 이 스마트폰 시장과 맞물리거든요. 그 시장이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HBM의 등장은 뭐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호재거리다. 어쩌면 SK 하이닉스에겐 돌파구 역할을 하는 것이 될 돌파구도, 수도 예, 있겠는데요. 정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좀 알아봤는데 또 삼성전자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시장 자체는 분위기 그다지 좋지 못했어요. 그래도 삼성전자는 7만 원대 위에서 거래를 마치기도 네. 했거든요. 오늘도 지금 살펴보면 0.71% 강세 정도 보여주면서 7만 1,0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제 사실 앞으로는 8만 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 같아요. 이 8만 전자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요소들이 좀 선행이 돼야 할까요? 저는 9월 달 들어서 삼성전자를 눈여겨 보는 거는 거래량하고 거래 대금입니다. 9월 달에 들어와서 1거래 대금 거래량이 작년에 가장 피크 칠 때하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네. 1,700만 주 정도. 9월 일평균 거래량이 지금 1,657만 주거든요. 요 정도면 작년 10월 달에 아주 좋았단 말이에요. 작년 10월 달에 피크를 쳤는데 그때가 1,700만 주였어요. 일거래량이. 그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게 일단 호재거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기에서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테마주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테마주의 일부가 옮겨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이.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SK 하이닉스에게도 호재지만 네. 삼성전자에게도 호재거리는 역시 HBM입니다. 이제 폭발적인 수요 때문에 4분기부터는 이게 공급 우위가 아니라 수요 우위로 바뀌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회복선이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갈 것 같아서 올 가을은 삼성전자 주도의 테마주 반도체 이렇게 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다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주도로 한 반도체 테마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다분하다라고 전해주셨네요. 그렇다면 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포춘이 조사한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2010년 이후로는 근데 또 가장 낮은 순위인 25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2년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는 감산을 공식화하기도 했고요. 또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는데 그러면 남은 하반기 동안 삼성전자의 실적이 반전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저는 이번 7만 전자가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 포인트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잘 보면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이 기대감이 외국인이 삼성전자 투심을 좀 더 강화시키면서 7만을 찍으면서 거래량이 급등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8만 얘기하셨는데 그건 아직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7만 전자를 찍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였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거기에다 7만 전자를 찍은 상황에서 지금 재고 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네. 재고 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것은 영업이익 곡선이 굉장히 빠르게 호전될 겁니다. 3분기부터. 거기에다가 HBM의 수요 공급 곡선이 반대로 되는 현상이 4분기부터니까 그렇다면 1분기 실적은 더 좋아질 수 있는데 4분기, 1분기 실적은 좋아질 거라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얹어질 것 같고요. 이건 되게 호재거리인데 이제 반대로 또 고민할 거리도 있습니다. 일단 대내외적인 고금리가 있죠. 네. 고금리는 역시 투자하시는 분들의 주머니를 뺏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유가, 그다음에 강달러 이 세 가지 매크로 환경은 역시 좀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7만을 찍으면서 상승세는 약간 탔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대내외적인 좋지 못한 요인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7만 전자에 안착을 하고 있는 만큼 한번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현대차에서 좀 소식이 나와 있었는데요. 하이퍼캐스팅과 관련한 소식이 전해져 왔고 노사 협상과 관련된 이슈도 있었습니다. 실적주로서 관심이 유효하다라고 전해주셨고요. 현대차를 오늘 탑픽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실적 피크아웃에 대해서는 과도한 해석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시면서 눌림목을 공략해보자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와 관련한 소식도 전해주셨습니다. 저점 인식이 뚜렷한 만큼 또 거기에 공급사 감산 효과까지 있으니까 이 점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